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 오랜 친구, 믿고 의지하던 친척,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릴 때 그 배신감은 가슴을 찢는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믿었던 만큼 상처는 더 깊고 때론 회복이 어려울 만큼 삶의 균형까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이라 믿었고 친구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평온히 보내고자 했던 소망까지 이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도 신뢰도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까운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5가지 특징과 그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신 분들도 이 내용을 통해 소중한 마음과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한 번쯤 의심해봤던 그 사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진짜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을 돕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과 그에 맞서는 지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배신자 특징 중 첫 번째는 타인을 비하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위험한 배신자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생각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75세 김정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님은 40년간 운영한 가게를 팔아받은 5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민석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큰형은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막내는 돈 쓰는 데만 관심 있고요. 제가 어머니 돈 관리해 드릴게요. 제 자산관리사 친구도 있으니까요. 민석 씨는 가족 모임마다 큰형과 막내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큰형이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형은 전에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실패했잖아요 라고 말했고, 막내가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리면 저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쓰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라고 뒤에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는지, 어떤 유명인들과 친분이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는 크게 부풀리고 형제들의 작은 실수는 결코 잊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김정희님은 민석이가 자신을 정말 생각해주는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5억 원을 민석 씨에게 맡겼고, 민석 씨는 그 돈으로 안전한 투자라며 자신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시장 상황 때문이에요. 그리고 큰형이 조언했던 방식으로 했다면 더 큰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인을 비하하는 배신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과거 실수나 약점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을 무능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과장합니다. 민석 씨는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마치 금융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내가 아는 사람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셋째,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른이나 자신에게 도움될 사람에게는 극도로 공손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례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이런 배신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누군가가 계속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비하할 때 경계하십시오.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김정희 님이 미리 알았다면 민석 씨가 형제들을 깎아내릴 때 그 이야기는 모두가 있을 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세요. 78세 박상철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산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민석 씨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이런 금융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김정희님의 자신감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민석 씨는 말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화려한 말이 아닌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김정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그들의 칭찬과 염려 뒤에는 종종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배신자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뢰를 주는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 말과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가족 관계에서입니다. 68세 김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김정숙님은 작은 분식점 한 칸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요리 솜씨와 성실함으로 단골이 늘어났고 2년 만에 인근 상가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언니, 가게가 잘 되니까 지점을 하나 더 내볼까 해요. 근데 혼자 두 곳을 관리하기 벅찰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4살 위인 친언니 72세 김미숙님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어. 나 같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지. 내가 대기업에서 재무이사로 일했잖아. 사업 확장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해. 그러면서도 정작 언니는 구체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숙님은 이런 언니의 말이 내가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사업이 더 커졌을 때 언니는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회사가 커졌으니 내가 경영을 맡아줄게. 내가 요리에만 집중하면 돼.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 당시 대기업에서 퇴직한 언니의 제안은 김정숙님에게 구세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요리와 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던 김정숙님은 언니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언니가 회사를 맡아준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제가 요리에만 전념할 수 있겠네요. 계약서에는 언니가 회사의 모든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김정숙님은 브랜드 대표 및 메뉴 개발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정숙님은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김정숙님의 레스토랑 체인은 전국 5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매달 언니가 정해준 금액으로 생활했고 새로운 메뉴 개발과 요리 품질 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언니는 종종 경기가 안 좋아 이익이 많지 않다고 말했지만 김정숙님은 깊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김정숙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세무사인 친구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정수가, 내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 너는 그 매출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을 받고 있어. 뭔가 이상해. 이 말을 계기로 김정숙님은 회사 재무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너에게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여 얼버무렸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친언니는 5년 동안 회사 수익의 70% 이상을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채, 제주도 별장, 상가 건물 5채가 모두 회사 자금으로 구입되었지만 소유권은 언니와 언니 가족 명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정숙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설립한 새로운 법인들이 모두 언니와 그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사업과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진실을 추궁하자 언니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영을 맡았으니 당연히 내 몫이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니. 얘가 요리만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 난 전문 경영인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야. 결국 김정숙님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친언니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언니는 모든 게 동생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정반대를 말해주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배신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의 말이 매우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내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말은 믿음을 주지만 행동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유형의 배신자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 관계는 명확히 해두세요. 법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가족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라는 말을 경계하세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맡기지 마세요. 73세 박영자님은 자녀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도 별도의 세무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재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김정숙님도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가족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감은 종종 위험 신호를 포착합니다. 김정숙님은 이제 법적 다툼 끝에 일부 재산을 되찾았지만 시간과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쓰라린 경험이 여러분께는 소중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배신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손해나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신이 가족 내에서 발생할 때 그 상처는 몇 배로 깊어집니다. 67세 최영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미님은 남편과 함께 30년간 최간의 전통식품이라는 김치와 장류, 제조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최영미님은 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 함께 경영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아들 준호 씨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 둘째 민석 씨는 식품공학을 전공해 제품 개발에 뛰어났습니다. 최영미님은 첫째에게는 경영과 재무를, 둘째에게는 생산과 제품 개발을 맡겼습니다. 회사 인수인계식 날, 큰아들 준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간 일궈오신 회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회사는 저희가 더 크게 키워서 어머니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처음 2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최영미님은 평생 처음으로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익은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30년간
함께 일해온 격리부장이 최영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회사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준호 이사가 회사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말하면 잘리겠지만 30년 의리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최영민님은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 씨는 회사 자금으로 준호푸드라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간해의 주요 거래처들을 자신의 새 회사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영민님이 준호 씨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경영 감각이 없어요. 저 혼자 하는 게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최영민님은 아들에게 마음을 다시 돌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이미 주요 거래처와 핵심 직원들을 자신의 회사로 데려가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최간의 전통식품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둘째 아들 민석 씨만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최영민님이 생활비가 필요해 준호 씨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둘째한테 회사 절반을 준 것도 사실 경영상 큰 실수였어요. 사업은 감성이 아니라 냉정해야 해요. 이후 준호 씨의 준호푸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는 어머니나 동생을 돕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과 30년 역사를 가진 최간의 브랜드의 명성까지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홍보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배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관계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준호 씨에게 30년 가족 사업의 역사와 어머니의 노력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와 같은 말로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셋째, 그들은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합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때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산을 이전할 때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75세 김영철님은 자녀들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자신이 일정 지분을 유지하고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둘째, 시험 기간을 두세요. 곧바로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2~3년간 경영 능력과 윤리성을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세요. 80세 박순자님은 매달 가족회의를 통해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했습니다. 넷째, 독립적인 재정 고문을 두세요. 가족 외부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해주면 이해관계의 얽매인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생활 자금은 별도로 확보해두세요. 최영민님은 후에 내 노후 자금만큼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최영민님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과 함께 작은 규모지만 진정성 있는 새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 씨의 성공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신뢰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랑과 신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와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때로는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배신자의 특징은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배신자는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접근하고 교묘한 심리 조작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약점과 믿음을 잘 알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69세 박영자님의 가슴 아픈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은 3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배신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김순희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 곁에 있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김순희님의 존재는 박영자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김순희님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영자야, 남자들은 다 그래. 이혼할 때 재산 숨기는 건 기본이야. 내가 아는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 그 사람은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전문가야. 내가 소개해줄게. 박영자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김순희님이 소개해준 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박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숨긴 재산까지 다 찾아낼 테니까요. 다만 성공 보수가 좀 높습니다. 찾아낸 금액의 30%를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수수료에 망설이던 박영자님에게 김순희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숨긴 돈을 찾아내면 그중 30%를 주는 거야. 안 찾으면 그냥 없는 돈이고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결국 박영자님은 정 변호사와 계약했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추가로 2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박영자님은 안도했고 약속대로 6천만 원을 성공보수로 지불했습니다. 이혼 후 박영자님은 받은 재산으로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김순희님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 뭘 알아? 얘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주게라며 계속해서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몇 달 후 김순희님은 아주 좋은 투자용 원룸이 있다며 박영자님을 부동산에 데려갔습니다. 급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말에 박영자님은 1억 5천만 원짜리 원룸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룸의 실제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차액 3천만 원은 김순희님과 부동산 중개사가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년 후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실제로는 남편으로부터 4억 원의 숨긴 재산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자님에게는 2억 원만 알렸고 나머지 2억 원은 김순희님과 정 변호사가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배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여러분의 취약한 시기를 노립니다. 이혼, 사별, 질병과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시기에 접근합니다. 박영자님의 경우 38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니면 너는 어쩔 뻔했니? 라는 식으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김순희님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나 의지할 곳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역 법률, 부동산, 의료 등에서 전문가 연결을 자처하면서 중간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통제합니다. 넷째, 그들은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성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교묘한 배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중대한 결정은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내리지 마세요. 77세 이명자님은 남편 사망 후 1년간은 어떤 중요한 재정적 결정도 미루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판단력도 회복됩니다. 둘째, 한 사람의 조언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75세 최영수님은 이혼 과정에서 2명의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고 의견을 비교했습니다. 여러 관점을 듣는 것이 균형 잡힌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전문가를 직접 찾고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소개에만 의존하면 중간 수수료나 리베이트의 위험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찾은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익만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모든 거래와 계약은 문서화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83세 김영철님은 부동산 구매 전 항상 공인된 감정평가사에게 가격 적정성을 확인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급하게 결정을 요구받을 때 경계심을 높이세요. 내일까지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좋은 기회라면 하루 이틀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자님의 이야기는 결국 40년 우정의 상실과 2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준다는 사람이 항상 순수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말이든 한 번 더 검증하고 급한 결정일수록 더 천천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취약한 순간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더 천천히 결정하세요. 진정한 친구와 조력자는 여러분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결정을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묘한 배신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배신자의 특징은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피해는 더욱 깊고 복잡해집니다. 83세 황영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분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황영수님은 40년간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고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과 약간의 예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던 황영수님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가 모여 어머니의 요양 문제를 논의했을 때 장녀 미영 씨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너무 가혹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집은 팔아서 어머니 요양비로 쓰고 통장도 제가 관리할게요. 동생들은 각자 생활이 바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와 셋째는 장녀의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장녀가 평소에도 부모님께 가장 효심이 깊었기에 더욱 안심했습니다. 황영수님의 집은 매각되어 5억 원이 나왔고 예금 2억 원과 함께 장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장녀는 종종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어머니 생신 축하, 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 등의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가끔 방문했지만 어머니가 피곤해하시니 잠깐만 보고 가라며 긴 방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장녀의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 채팅방에 올라오는 사진도 줄어들었습니다. 걱정된 둘째가 불쑥 방문했을 때 황영수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장녀는 당황하며 어머니가 증상이 심해져서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고 계셔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가 그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데이케어 센터가 아닌 저렴한 요양원이었고 황영수님은 최소한의 돌봄만 받고 있었습니다. 옷은 제대로 갈아입히지 않은 듯 지저분했고 몸무게도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추궁하자 장녀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서 좋은 곳에 모실 수가 없었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면서 뭘 알아? 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녀는 어머니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자녀 해외 유학비와 새 차 구입, 집 리모델링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7억 원 중 6억 원 이상이 1년 만에 사라졌고
어머니에게 쓰인 돈은 저렴한 요양원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녀가 다른 가족들과 요양원 직원들에게 동생들이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방문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며 방문을 막았던 것이죠. 이런 책임 회피형 배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장녀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폭력적으로 변했다,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다와 같은 변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동생들이 찾아오지도 않으면서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에서 시선을 돌린 것처럼 항상 남을 탓합니다. 셋째, 그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고립시킵니다. 장녀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동생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동생들에게는 어머니가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라는 식의 발언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실제로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책임 회피형 배신자들로부터 어떻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돌봄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마세요. 84세 김영수님의 가족은 돌봄 일정표를 만들어 모든 자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서로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둘째, 재정 관리에는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79세 이정숙님의 가족은 모든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매달 가족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할 때 오용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정기적인 직접 방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만 믿지 말고 눈으로 직접 상황을 확인하세요. 황영수님의 둘째가 불시에 방문했기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74세 박명자님은 재산을 자녀에게 맡길 때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목적 외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섯째, 노인 돌봄 전문가나 사회복지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돌봄 방법과 가족 간 역할 분담에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황영수님의 이야기는 불행히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장녀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황영수님은 가족의 보살핌 아래 적절한 요양원으로 옮겨져 좀 더 나은 돌봄을 받게 되었지만 이 많은 재산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조차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유형의 배신자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작은 실수나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남 탓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영수님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반드시 뒤통수를 치는 배신자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자신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배신자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김정희님의 아들 민석 씨처럼 다른 가족 구성원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데 능숙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정숙님의 친언니처럼 이들은 가족애나 의리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말과 약속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그 말과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최영미님의 첫째 아들 준호 씨처럼 이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족이나 의무보다 자신의 성공과 편의를 중요시합니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화합니다. 넷째,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박영자님의 오랜 친구 김순희 씨처럼 이들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접근하고 구원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황영수님의 장녀처럼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배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약속도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77세 이경희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를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둘째,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82세 박상철님은 모든 금전 거래를 문서화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는 그의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일수록 더 천천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좋은 기회라면 하루 이틀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75세 김영자님은 중요한 결정일수록 3일은 생각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것이 그녀를 충동적인 결정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넷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세요. 한 사람의 조언에만 의존하면 그 사람의 편향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79세 최영수님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3명의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섯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재산 관리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명확한 법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신탁, 공증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배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4세 이정숙님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눌 때 모든 과정을 공증받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했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직감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 신호를 포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76세 장미라님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멈추고 생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를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배신자들은 종종 여러분의 자신감을 낮추고 의존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서 소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말했듯이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배신자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은 신뢰와 관계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신뢰, 지혜로운 관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의와 신뢰를 베푼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가 담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도 이런 배신을 경험했어요. 혹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지켰어요 라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